2019년도 이후, 19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을 내보면 첫 번째로는 2019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금리는 인상을 하게 될 거고 중국발 경제 위기는 계속적으로 위기로 남아있을 것 같고요.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것이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피로감이 여전할 것이며 보유세가 상당히 상승함으로써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갭 투자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갭 투자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다 악재예요. 가격이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죠. 두 번째, 2020년도 이후에는 공급량 부족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이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안 팔게 됩니다. 안 팔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거라 그러고 이렇게 끝이 안 보이면은 사람들이 팔게 되죠. 그죠? 근데 좀 있으면 회복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안 팔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만 딱 전망할 수가 없는 게 전망이라는 게 그 이후의 것들을 봐야 여기도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면 버티기가 심해지게 되고 오히려 여유자금의 추가 매수세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기는 빠르면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적어도 20년 상하반기 정도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상반기나 하반기. 아무리 늦어도 21년도에는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그 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향후 공급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희소성이 강한 서울 도심은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게 된다. 뭐 뻔한 얘기죠. 서울 쪽에 지방은 일단 수요도 없고요. 지방은 수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공급을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지방이라고 매번 다 인구가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느는 그런 도심들도 많습니다. 20만 명, 25만 명, 30만 명, 34만 명, 38만 명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물론 예측이겠지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도심권이 늘어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도시들이 여럿 있어요. 지방에도. 그럼 그런 쪽에 투자하면 되느냐?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 역시 공급자, 그러니까 아파트를 공급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만 배를 불리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기보다. 그러니까 아예 안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공급자는 당연히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의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는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방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 보게 되면은 옆에 널렸잖아, 논밭이. 그죠? 그거 사서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그걸 구입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다? 도심권에 투자라는 게 맞다. 공급이 늘어날 수 없는 곳, 희소성이 강한 곳,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호경기든 불경기든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지속돼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현재 정책은 미봉책으로 도심 재생 활성 어려움. 이 말이 좀 어렵죠. 중요한 얘기인데. 자, 지금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 근데 물론 올라가는 시기는 많이 올라가고 조정기는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이런 얘기는 설명드렸고 어쨌든 이런 게 계속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호경기 때는 막 공급을 하다가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게 되면 또 가격이 낮아졌다가 공급이 그러니까 공급이 또 없어지게 되면 또 올라갔다. 계속 이거 평생 반복하고 있거든요. 평생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면은 계속 적절한 공급을 해주면 돼요. 적절한 수요는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죠? 매년 결혼한 사람이 있을 거고 매년 갈아타게 사람이 있을 적절한 수요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수요는 이렇게 가는데 공급도 이렇게 가지면은 게임 끝이야.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쩔 땐 공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떨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니까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가격이.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불황기에도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공급이 모자르거나 많아지거나 이런 게 없다고요. 이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공급을 적절하게 해주게 되면은 갑자기 공급이 모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올해나 내년이나 내후년 시장, 내지는 2010년, 11년, 12년도에 공급이 적절히 있었어 봐요. 이렇게 급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나?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럼 2010년, 11년, 12년, 13년도에 공급을 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했냐? 정부는 공급을 할 능력이 없고요. 민간 기업은 돈이 안 되는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어차피 정부는 못해요. 왜? 정부에 예산이 없어. LH 같은 데서 해줘야 되는데 LH가 빚이 지금 많잖아요. 못한다고요? 땅 팔아서 빚 갚기도 바쁘잖아. 안 되죠? 민간 기업한테 하라고 해도 걔네들이 돈이 안 되는 일에 할 리가 없어요. 그러면 민간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민간 기업한테 적절한 수준의 수익만 보장해주면 얘는 호황기든 불황기든 하지. 돈만 되면. 그죠? 결국 돈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보존해주겠다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뭐냐면은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 예를 들면은 유스테이 같은 거 있죠? 유스테이 같은 거. 유스테이 같은 것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던 정책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스테이 사업에는 불황기에도 공급이 돼요. 쟤는 파는 목적이 아니잖아.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임대 목적이죠. 오히려 불황기 때 더 잘 돼. 그러니까 불황기 때도 뉴스테이 사업을 계속 강화했으면은 불황기 때도 계속 적절한 공급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그럼 공급이 안정화되게 되면 가격도 안정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이게 뭐 없어졌다고 쳐도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를 활성화시켰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어요. 부작용은 났지만. 그죠? 부작용은 났죠. 다주택자가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책이 바뀐 건데 주택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됐다라는 것도 많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불황기든 호황기든 적절한 규모의 그 주택 공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날라갔죠. 어떻게 보면. 주택사업자 안 되죠. 뉴스테이 같은 거 없어져 버렸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래요. 주택 공급은.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아. 안정화되는 것보다 이게 나아. 그죠? 안 좋을 때 사서 올라가면 내 거 먹고 하면 되니까. 그죠? 이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끝났지 뭐. 불황기의 공급은 당분간 요원한 얘기가 됐습니다. 또. 자, 결론 내보면 자, 단기적 정책 효과와 입주 물량의 증가로 1, 2년간 가격은 조정기를 걷다가 다시 가격은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장 전망은 그닥 좋지 않지만 올해 시장 전망이 좋지 않다고 매도를 한다거나 매수를 고려하지 않다거나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분석 이런 것도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없고 전체적인 틀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본 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그 중에서 우리가 뭐뭐 봤냐면은 아까 요거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을 봤었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거는 상승 요인만 하락 요인만 본 거예요. 뭐 상승 요인은 뭐 상승하는 거고 하락 요인 이렇게 봤는데 사실 하락할 만한 이런 요소들도 따지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더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이제 유튜브에 채널을 올릴 거니까 결론을 저는 뭐 내려놓고 이렇게 뭐 만들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래요. 솔직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가격이 상승,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부동산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 내가 이제 뭐 많은 얘기들 있잖아요. 댓글도 그렇고 욕하는 것도 그렇고 하면은 네가 부동산 업자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가격을 조정하고 뭐 무슨 얘기도 좋은데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확고하게. 확고하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믿어요.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게 세상에 있어요.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그럼 계속 안 올라가는 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물품 중에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 흔해지는 거죠. 흔해지는 거. 돈은 계속 찍어내잖아요. 돈이 계속 찍어낼수록 실물 가치는 계속 희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명목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걸 우리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이거야. 그죠? 근본위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맞죠. 그걸 왜 부정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말이요. 계속 세상에 계속 올라가는 게 어디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실물 재화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인 거고. 부동산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시기는 잘 타야겠죠. 그래서 언제 샀다, 그 다음에 뭐 언제 잠깐 팔았다, 그 다음에 세법을 잘 알아갖고 뭘 먼저 팔아야겠다, 몇 년을 보유했다 팔아야겠다, 이런 세부적인 강론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겠다, 지금 흐름은 어디다, 요걸 공부하셔서 더 적절하게 더 많이 오를 걸 투자하는 이런 강론을 공부하셔서 이제 투자에 임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부동산은 그냥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저의 믿음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동의하시는 분 있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이제 왜 이거를 모를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안 믿는 분들은 그냥 제가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귀찮아요. 그런 분들은 설득도 안 되고 그냥 또 자기 논리가 또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왜냐면 저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서울 쪽에, 제 사무실 강남이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 많이 오시는데, 서울에 집이 있어요. 한 채가 있어. 근데도 너무 배 아파하시는 거야. 집이 세 채, 네 채 있지 못하다고. 그죠? 한 채밖에 안 올랐다고. 그래도 한 3년 사이 2억 올랐는데, 그래서 배 아프다는 거예요. 남들은 4억, 5억 올랐으니까. 그죠? 그럼 심지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좀 기분이 그러시겠어요. 그건 이해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좀 떨어지길 바란다 해서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집값은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야, 나는 못 샀는데 억울하거든. 억울해. 지금 사기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아라고 마저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 사람은. 그런 내용들만 보고 이제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다 부정. 그런 사람들을 설득 못 합니다. 설득 안 돼요. 네. 본인 인생이지 뭐. 근데 두고 보세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글로벌 세계금융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IMF라든가, 이런 경제 위기 때는 떨어집니다. 경제 위기 때는 부동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현금하고 금 외에는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식이고 뭐고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유일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때 그 무주택자, 집을 없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럼 그 시기에 집을 사겠냐 이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데 그때 살 수 있을까? 또 못 사. 그죠?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못 사요. 계속 못 사.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는 거예요. 벌어봤으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 타고. 서울에 2만 가구 뭐 들어오고 막 이런 데는데, 2만 가구 뭐 3만 가구 들어오는데, 서울에 지금 1000만 인구라 그러면은 43% 아니 대충 봐도 한 400만 명이 지금 무주택자예요. 서울만. 400만 명이 무주택자고, 넓게 잡아서 1인 가구에 4명이라 쳐도 100만 가구가 지금 무주택인데, 예? 한 2만 가구 집어넣는다고, 2만 가구 중에 또 반은 다주택자가 사요. 예? 반은 다주택자 산다니까? 그럼 10,000 가구 공급해서 100만 명 중에 1% 공급한다고 그게 공급 과잉이에요? 아니야. 이런 쪽은 계속적인 평생 공급 부족 지역이에요. 평생 공급 부족 지역. 일시적인 건 모르겠지만 결국 길게 보면 평생 공급 부족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 그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그죠? 가장 현금화 시키기 좋은 것들. 물론 이런 시기엔 잠깐 뭐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20평대 아파트 갖고 있어봐야 웬만한 지역에 5천만 원만 싸게 팔게 되면 미친 듯이 덤비죠. 현금이지. 예금에서 찾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수준이라니까요. 황금성이.
부동산의 단점으로 뭘 지적하냐면 환금성을 지적하잖아요. 언제 팔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렇죠. 근데 서울의 소형 아파트? 이제는 거의 뭐 현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환금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 됐죠. 그죠? 단점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소성.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뻐서 그래요? 가짜도 이쁜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왜 그래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 갔는데 다이아몬드 줄까? 5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생수 하나 줄까? 뭐 가지실래요? 그래 다이아야? 생수 같겠죠? 왜? 그때는 희소성이 더 강하거든, 얘가. 그때는 다이아보다 얘가 더 강한 거예요, 희소성이, 물이. 근데 서울의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희소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서울의 그 집값을,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은, 강남구에 있는 집값을 잡으려면은, 동작구랑, 강동구랑, 송파구랑, 관악구랑, 금천구랑, 여기까지 다 강남구로 편입시키세요. 이름이 다 강남구야. 그럼 잡힐 거라고 하더라고. 되게 일리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현실성은 없지만. 서울도 뭐 밑에 삼본이고, 의정부가, 양주고 다 편입시키면은 집값이 잡힐 거래. 천재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속으로는. 어쨌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서울의 집값을 잡을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냐면 누구나 흔아파트, 새아파트 중에서는 새아파트 좋아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이 가까운 거랑 먼 것들랑 당연히 가까운 걸 좋아합니다. 근데 서울에는 새아파트가 별로 없고요. 새아파트를 가려면 경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새아파트는 경기도에 나가는데 대신 직장으로 멀어지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새아파트 분양이 왜 난리냐면은 얘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아파트와 집주 근접성을 모두 갖고 있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앞으로라고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서울의 집값을 현실적으로 잡기 위한 방법은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교통망을.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로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교통망을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값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GTX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TX는 반드시 될 사업이에요. 반드시. 네. 제 채널에 ABC 노선을 다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근데 GTX 사업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GTX 사업은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KTX나 GTX 산업은 반드시 진행된다.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하긴 반드시 한다. 근데 나머지 사업들 있잖아요. 뭐 어디 선 연장, 뭐 새로운 선, 뭐 어디 뭐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거 되게 많은데 모런 선, 요런 선들은 막 홍보자료 엄청나거든요. 국가철도망이라는 것에 등재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실제로 개통되기 같은 제가 볼 때 평균 15년에서 20년 걸려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빨라도 15년이야. 근데 막 될 것처럼 해서 막 광고하죠. 그것도 조만간 되는 것처럼 알고 또 사람들이 다 삽니다. 그래서 또 배는 부르죠. 시공사, 시행사는. 여러분들은 또 꽝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의 대다수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예타 통과 안 되는 게 부지기수죠. 그죠? 제한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근데 예타 통과 안 되면 꽝 되는 거잖아요. 근데 GTX 산업은 예타 통과가 안 돼도 어떻게든 만들어요. 그래서 만든 거잖아. 이번에도 A 노선만 통과했고 B, C 노선 통과 못했는데 새롭게 연장하고 막 지지고 복구해갖고 C 노선 통과한 거고 B 노선도 예타 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그거는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다고 근데 제 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그렇다고 서울의 집값이 잡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결론은 19년도에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전망이 좋지는 않으나 그 이후에 어떤 공급량의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이러한 패턴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변수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이 진짜로 경제가 위기가 생겨서
어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변수를 씹어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궁극 경제가 만약에 위기가 왔다. 그럼 그냥 뭐 장기 버티기로 가야죠. 장기 버티기로.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도 안 나오지만 무리한 어떤 대출 같은 거는 삼가하시고 적절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적절한 물건의 시장이 나왔다 하시면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4시니까 저기 뭡니까? 질문은 받지 않고 상담하실 분들은 뒤에 인펌한테 말씀하셔서 개별 상담원들한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